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살고 있는 35살 노처녀예요. 20대에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온갖 우여곡절 다 겪고 나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돼버렸네요. 노처녀라고 인정하긴 싫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노처녀인 나이가 돼버린 게 슬퍼요. 현재는 큰 병원 정신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꼭 중증의 정신질환이 아니어도 치료나 상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정신과를 드나드는 환자들보다 어쩔 땐 제가 더 심한 정신병 걸린 것처럼 환장할 때가 많네요. 세상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쩜 제가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억울해하던 나날도 많았죠. 그래도 이 세상은 콧방귀도 안 끼고 더 심한 폭탄들을 제게 날렸어요. 그러나 막판에 아주 큰 행운, 말도 안 되는 복을 제게 선사하더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았다가 자리를 박차고 파혼 선언할 수 있었지만요.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없어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결혼식장에서 나와버린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집안에 시집갔다가 제가 정신과 환자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큰일이 팡팡 터질 때마다 가족이라도 제 곁에 있으면 의논할 수도 있고 큰 힘이 될 텐데 전 엄마 아빠를 일찍 여의고 혼자예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제게 애미애비 잡아먹은 년이라고 했어요. 너무 어렸지만 실제 제 탓으로 인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그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한동안은 내 탓이오 하면서 우울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크게 자책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저 가난 탓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죠. 돈 벌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제 노고에 하늘이 감동하셨는지 최근에 별풍선을 크게 한 방 쏘아주셨어요. 그 덕택에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그동안 남자복은 진짜 없었어요. 절세 미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봐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 남자들은 재수 온 붙은 사람들만 꼬이더라고요. 여자는 가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마음이 급해져 옵니다. 제발 40 전에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해봐요. 정말 열심히 사는 성실하고 착한 처자이거든요. 그럼 절 더욱 진하게 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께 고해볼게요. 저희 집은 제가 외동딸이었는데 어렸을 땐 나름 중산층이었다고 해요. 중견기업 다니시던 아빠와 전업주부인 엄마, 외동딸인 제가 똘똘 뭉쳐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거든요. 물론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엄마 아빠가 너무 자린고비처럼 아끼시니 저도 뭐 사달라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새것 사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느껴졌거든요.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용돈기 입장도 스스로 작성하게 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끼니 중산층 끄트머리 정도에 걸쳐 있다가 아빠가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아주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쭉 미끄러졌어요. 투룸짜리 아주 조그만 집은 있었는데 그마저도 빚쟁이들한테 다 넘어가고 지하 단칸방 월세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은 것이니 살아야죠.
그곳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 8살이 되었어요. 아빠의 잘못으로 빚더미에 앉게 됐지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착한 심성을 가지셨기에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살아가셨죠. 새 신발이며 새 옷은 사본 기억이 없었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새 구두를 하나 사주시더군요. 8살에 저도 처음 있던 일이라 구두를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제 품에 꼭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며칠 후 우리 가족은 기차 타고 가까운 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선영아, 바닷가에 모래며 바닷물이며 많을 텐데 꼭 그 새 구두를 신고 가겠다는 거야? 새 신발이 그리도 좋으니? 우리 딸 맨날 남의 신발만 얻어 신다가 새 신발 사줬더니 그렇게 좋은가 보네. 에휴, 앞으로 종종 새 신발이며 새 옷이며 사줄게. 미안하다 우리 딸. 그냥 헌 운동화 신고 가자는 엄마의 권유를 뒤로하고 굳이 새 구두를 신고 바닷가로 향했어요. 그마저도 제가 추운 겨울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졸라서 이뤄진 갑작스런 여행이었죠. 모든 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닷가로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흐려졌어요. 급기야 바닷가에 이르자 점점 파도가 거칠어지더니 한두 번씩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더군요. 어린 저에게는 마치 쓰나미처럼 느껴졌죠. 우리 가족은 바다 구경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서 가자. 이러다 우리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겠다. 무서라. 웬 파도가 저리 크고 세게 몰아치는지. 전 아빠의 손을 붙잡고 종종걸음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또 파도가 밀려와 절 넘어뜨렸어요. 저의 핑크빛 예쁜 새 구두가 벗겨졌고 금세 바닷속으로 쓸려가 버렸죠. 안 돼, 내 구두. 아! 가만히 있어, 선영아. 엄마가 물에 들어가서 구두 건져올게. 제가 울자 엄마가 나서서 건져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이내 곧 엄마까지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고 말았죠. 아빠가 넘어져 오는 절 붙들고 최대한 모래사장 쪽으로 가는 사이 바다는 엄마를 집어삼켜버렸어요. 아빠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죠. 선영아,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 아빠가 헤엄쳐서 들어가서 엄마 구해올게. 절대 바닷물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알았지? 그렇게 물에 빠진 엄마를 구하러 아빠가 들어갔는데 아빠도 몇 번 허우적대더니 파도에 휩쓸려가 버렸어요.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마구 지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제발 누가 우리 엄마 아빠 구해주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근처 횟집 사장님이 경찰에 연락해서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전 그제서야 우리 가족이 간 바다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야, 꼬마야. 이 바다는 겉으로 보기엔 별로 안 깊어 보여도 한 3발자국 걸어 들어가면 마치 절벽처럼 엄청 깊어진다고. 이렇게 파도가 높은 날 어느 멍충이가 저 바다에 들어간단 말이냐? 에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새로 산 구두 한 켤레 건져보겠다고 엄마 아빠를 사지로 몰아넣은 꼴이라니.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마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8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해양 경찰들은 얼마 뒤 엄마 아빠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싸늘해진 상태였죠. 119에 실려가면서 온갖 응급조치를 다 받은 것 같았지만 숨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 물 묻은 상태로 그냥 잠깐 주무시는 것 같아요.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눈 좀 떠봐요. 네? 선영이가 여기 있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딸이 여기 있다고요. 장난처럼 한순간에 엄마 아빠를 모두 잃고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친척 중에 그나마 좀 가깝게 지내던 고모가 장례식 후 절 챙겨주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었던 고모부가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내더군요. 아이씨, 우리 애들도 셋이나 되는 판국에 팔자에도 없는 애 새끼를 또 맡게 생겼네. 그냥 지 혼자 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돈이나 매달 몇 푼 쥐어주고 말이야. 아우, 그것도 아까워 죽겠네. 내가 쟤네 엄마 아빠한테 살아생전 뭘 받은 게 있다고 베풀어야 해. 내가 무슨 고아원 자선봉사 나왔어? 말 나온 김에 그냥 고아원에 보내든가. 그나마 고모가 절 안쓰럽게 봐주더군요. 그래도 핏줄이니까요. 아, 여보, 그래도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요. 선영이 착한 애니까 아무런 말썽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도 또래니까 데려가서 키웁시다. 전 엄마 아빠도 돌아가신 상황에 고모에게까지 버림받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집에 부모님의 비상금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에 얼른 가서 현금 뭉치를 가져왔어요. 우리 집안의 최후의 보루 같은 돈이었죠. 고모부한테 돈을 들이밀면서 어필했어요. 자, 고모부, 여기 돈 있어요. 고모부 돈 좋아하잖아요. 이 돈 받고 저 버리지 마세요. 네? 맨날 돈덩거리던 고모부는 현금 뭉치를 보더니 그제서야 희죽 웃으며 답했어요. 어허, 돈이네. 참네, 이까짓 거 얼마 안 되겠지만 다 망한 니네 집에 뭐 건질 거라곤 이것밖에 없겠네. 가서 밥은 먹여주마. 우리 집으로 가도록 하자. 어린 저였지만 그때부터 돈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돈의 위력을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족 위에 군림하게 있던 고모부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며 용돈이라도 벌어와야 했어요. 문구점에서 연필 한 자루라도 사기 위해선 말이죠. 치사하고 더러웠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저는 완전히 을의 위치에 놓였기에 항상 눈치 보며 살았어요. 고모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말 최악인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에게도 말이죠. 술 처먹고 꽐라가 돼서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수질 않나. 맨날 유흥업소 전전하며 밖으로 돌다가 걸려서 고모랑 엄청 싸우게 일쑤였죠. 돈도 못 벌고 깽판만 치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는 엄청 치더군요. 본인 기분 안 좋을 때면 객식구인 제게 호통치며 화풀이 했어요. 아이씨, 이놈의 집구석. 우리 가족도 많아 죽겠는데 저놈의 기집애까지 들러붙어 우리 집안을 좀먹고 있으니 꼴도 보기 싫어서 들어오기도 싫다고. 남들은 처갓집 덕 보고 산다는데 우린 웬 혹을 붙이고 와서 팔자에도 없는 애를 또 키우냔 말이야. 빨리 내보내. 하루라도 빨리 말이야. 그렇게 호통을 칠 때면 어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같이 으르렁대며 대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 분노가 뒤섞여서 내 마음속에서 요동쳤거든요. 그나마 고모가 제 편이 돼줘서 고마웠죠. 아니, 왜 애한테 지랄이야. 당신이 돈 못 벌어오고 맨날 다니던 직장 잘리고 술집에 돈이나 처바치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다 내가 파출부 일하고 식당 일하면서 생활비 대고 있다고. 당신은 돈 할 자격도 없어. 우리 고모도 남편이 저지랄을 해대니 속을 많이 끓였을 거예요. 그렇게 위태로운 몇 년을 지내다가 큰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도 고모가 고모부가 말싸움을 하다가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뛰쳐나가 봤더니 고모가 쓰러져 있더군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왜 혼자 뒤로 자빠지고 지랄이야. 얘들아, 얼른 119 불러라.
병원 가야겠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진 고모는 중풍이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몇 번의 수술 끝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나름 활발한 성격의 고모는 눈빛이 멍해지고 거의 바보가 돼버렸죠.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않은 건 당연했고요. 산송장이 되어버린 고모를 악독한 고모부는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본인 와이프인데 어쩜 저럴 수 있지 싶을 정도였어요. 그 인간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제게 고모의 간병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야, 이성영. 그동안 이 자애로운 고모부가 널 먹이고 길러줬으니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 네 고모의 똥수발이며 뭐며 다 네가 해. 우리 애들은 학교 다니며 공부해야 하고 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말이야. 맨 처음엔 해본 적이 없으니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모든 걸 다 제게 떠넘기는 그들의 만행에 질려버려서 저도 특히 고모부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고모부, 아직 초등학생인 내게 이 모든 걸 다 떠넘기다니. 완전 양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고모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고모부 탓이 크다고요. 하지만 고모부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경제활동하던 고모가 쓰러지고 본인이 꾸역꾸역 돈을 벌어야 하니 그것만으로 벅찬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진짜 얄미웠지만 그렇게라도 최대한 고모부를 이해하려 들었어요. 어린 제가 고아원에 버려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집에선 하루 종일 고된 간병 생활을 한 지 2, 3년이 지나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고모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무정한 고모부는 본인 와이프가 죽었는데도 장례식도 안 치러주더군요. 그 대신 그때부터 딴 여자를 바로 집에 들이더군요. 고모 자식들도 참 매정한 게 간병도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날름 자기 아빠가 데려온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그들끼리 친해졌어요. 고모부는 그 여자에게 절 이렇게 소개했어요. 쟤 그냥 길거리에서 데려온 애야. 파줄부처럼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선 편하지 뭐. 신경 쓸 거 없어 자기야. 저도 중학생이 되고 뭘 좀 아는 나이가 되자 그때까지 쌓여온 분노가 폭발했어요. 고모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어 가슴팍을 치며 꽥꽥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이 나쁜 인간아. 우리 고모를 쓰러지게 만든 사람도 죽게 만든 사람도 바로 당신이야. 어떻게 고모 장례식도 안 치러주고 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새살림을 차려. 이 나쁜 사람아. 불쌍한 우리 고모. 고모부는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더군요. 아이씨, 너 진짜 한 대 맞고 싶냐? 지금까지 네가 이 집에서 먹고 잠깐 물어내 그럼. 돈 내놓으라고 돈. 돈도 없는 년이 어디서 까불어. 가서 집안일이나 해.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집 앞에서 웬 이사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더군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낯선 사람들이 분주하게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는데 왜 짐을 들이고 계신 거예요? 제 무릎에 황당하다는 듯이 그들은 말했어요. 아니 학생, 여기 집주인이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몰랐어? 얼른 연락해서 이사 간 집 찾아가 보라고. 그때 그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토록 싫어하던 고모부와 그의 가족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이 세상에 진짜 나 홀로 남았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힘들어도 꿋꿋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는 평소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고시원에 가서 살게 됐어요.
중학교까지는 어떻게든 졸업했지만 그 후 고등학교는 가지 않고 중졸로 만족했어요. 학교 가는 시간까지 모두 알바에 쏟아부으니 벌 수 있는 돈이 더욱 많아져 당신 좋더라고요. 참 철이 없는 생각이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공부는 사치라고 여겨졌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같이 배달하는 제 또래 남자아이와 친해지게 됐어요. 그 친구도 아직 어렸기에 아직 18살밖에 안 된 제게 사귀자고 하더군요. 선영아, 우리 서로 비슷한 처지에 같이 의지하며 살아보자. 나도 학교 안 다니기 마찬가지니 알바비는 시간에 데이트나 하고 말이야. 어때? 사실 그 나이에 자퇴하고 날라리 같은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기에 그들과 똑같은 부류를 엮이기 싫었어요. 난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도 갈 거고 날라리 양아치 부류와는 다르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철수야, 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남들 수십 년에 걸쳐서 겪은 일을 난 10대 때 다 겪어버렸어. 마음만은 애늙은이라고. 아직 미성년자 나이에 남자 사귀고 날라리 짓 하고 싶지 않아. 난 가출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비행 청소년이 아니야.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진짜 성인이 되면 그때 사귀든지 말든지 하자. 응? 철수도 나름 열심히 바르게 살던 아이라서 제 말을 수긍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20살이 되었고 그때도 제 곁에 철수가 있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무려 7년을 연인관계로 지냈죠. 20대의 대부분을 철수와 지낸 거나 진배 없었어요. 그러나 향상심,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와는 다르게 남친은 별로 욕심이 없는 친구였어요. 중졸은 학력 그대로 공사판을 전전하고 주구장창 알바만 하며 지내더군요. 전 그 7년의 세월 동안 검정고시도 보고 간호전문대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죠. 사귀는 동안 남친에게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성실하고 착했던 남친이 점점 삐뚤어져 나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10대 때부터 남친을 봐와서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남친이 안타까웠죠. 자기야, 이제 자기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우리 몇 년 뒤면 30대가 된다고. 언제까지 혈기왕성하게 공사판 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보자. 어? 내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줄게. 아이, 또 시작이다 그놈의 잔소리. 넌 내 여자친구지. 아직 내 옆엔 내가 아니야. 결혼도 안 했는데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잔소리 해댈 거야? 너 간호사로 잘 나가잖아. 대학물 좀 먹었다고 지금 남친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냥 간호사에서 번 돈으로 용돈이나 두둑히 줘. 알겠냐? 아이씨. 세월의 흐림 속에 완전히 변해버린 남친을 보며 제 마음의 문도 점점 닫혀갔어요. 특히 그의 말투 속에서 예전 고모부의 냄새가 진하게 나면서 오버랩됐어요. 혹시 이 남친과 결혼이라도 하면 맨날 돈돈거리며 우리 고모에게 꼬장만 부리던 그 찌질한 고모부처럼 될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다시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유야무야 한두 번 넘어가 줬네요. 그렇게 투자했던 내 젊음과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만나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란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군요. 몇 달쯤 지났을 때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철수 씨 지인 되십니까?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안타깝지만 김철수 씨가 투숙했던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했어요. 아마 여자친구랑 같이 투숙한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사지가 떨렸어요. 동시에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군요. 여자친구인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모텔에서 다른 여자친구와 투숙하다 불나서 죽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가족이 없던 그의 사망 뒤처리는 제 몫이었어요. 제 사주에 누구 뒤치다꺼리하는 팔자가 껴있는 건지 그런 건 항상 제 담당이었어요. 비록 바람피다가 죽은 남친이지만 젊은 날을 함께했던 사람이기에 충분히 슬펐어요. 이 매정한 인간아, 이 등신 같은 인간아, 딴 년하고 놀아나다가 병신같이 돼지냐? 차라리 날 차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지 그랬냐? 철수야, 또 다시 나 혼자 됐는데 이 세상 어찌 살아가냐? 왜 나한텐 이런 비극만 일어나는 거야? 왜? 이 세상아, 이 빌어먹을 세상아, 나에게서 또 무엇을 뺏어갈 거냐?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다, 억울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혼자 방구석에서 마구마구 울어댔어요.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으니 그나마 제 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정신병동 간호사로 근무했었는데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또 찾아봐야 했죠. 이 세상에 절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어느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점점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자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점점 조바심이 났어요. 20대에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기 여럿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몇몇 남자를 만나봤지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꺼낼 때면 낯빛이 어두워지더군요. 차익이 일쑤였죠. 주변에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여자다 보니 박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나 봐요. 슬슬 피하다가 관계가 흐지부지 끝났던 일이 몇 번 있었죠. 점점 자신이 없어져서 남자 사귀기를 포기하고 있을 때쯤 정신병원에서 상담받고 치료받던 환자 중 한 명이 절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정신병원 간호사로 오래 근무했지만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던지라 처음엔 기피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퇴근하는 절 기다렸다가 붙잡고 이야기하더군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공황장애 증상이 가끔 나타나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화목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날 남자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아주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네? 저란 여자도 참 간사한 것이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그 남자가 달리 보이더군요. 그렇게 우린 카페에서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 후로 그 남자 말처럼 천천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내가 7년 동안 사귀었던 내 첫사랑 철수의 이름을 거꾸로 한 최수철이더군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홀어머니 누나와 함께 열심히 살다가 누나는 몇 년 전에 시집가고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없는 집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하는 그가 대단해 보였죠. 게다가 저와 사는 동네가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선영씨, 우리 인연인가 봐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엄마랑 누나가 선영씨 너무 보고 좋아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없이 살아와서 가족들 보면 짠하고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선영 씨 살아온 얘기 들으니 내가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내가 선영 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우리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면 어떨까요? 평생 내 편 만드는 거죠. 어때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좀 당황스러웠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의 가족들이 모두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니 한편으론 좀 안심도 되었고요. 그래도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과 무턱대고 결혼하겠다고 할 순 없었어요. 수철 씨, 우리 내 계절은 만나보고 결혼해요. 나도 얼른 내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을 늦게 하고 싶진 않아요. 서로 신중히 알아가자고요. 그때쯤 간호사로 일하며 이 악물고 모았던 돈을 모두 털어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요. 1.5룸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마련했거든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드디어 원룸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기쁘고 뿌듯했죠. 사실 남친의 가정을 들어보니 그동안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돈 들어가느라 정작 본인 월급은 많이 모으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거라 내 전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17평 1.5룸의 코딱지만한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170평처럼 크고 쾌적하게 느껴졌죠. 퇴근 후엔 근처 뚝방에서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간호사로 야근도 마다 않고 일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맨발 걷기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전해지길래 저도 한번 해봤죠. 습식 구간에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개와 함께 철퍼덕 진흙을 튕겨가며 오더군요. 멀리서부터 그 아줌마가 오는 걸 알 수 있는 게 웬 고속도로 뽕짝을 그렇게 크게 틀고 걷던지 귀가 따가울 정도였죠. 굳이 애완견까지 맨발 걷기를 시켜야 하는지 민폐가 따로 없었죠. 그런데 본격적인 민폐를 제 눈앞에서 시전하더군요. 급기야 개가 맨발 걷기용 진흙에 똥을 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소리 했죠. 아주머니,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곳에서 개를 걷게 하고 똥까지 누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얼른 치우세요. 그 천박해 보이는 아줌마는 눈가를 부라리며 오히려 제게 소리쳤어요. 아니 뭐야? 웬 젊은 인들근이한테 훈계질이야? 넌 위아래도 없냐? 어차피 개똥 색깔이나 진흙색이나 크게 크구만. 뭔 상관이야? 이거 밟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사람들이 구분이나 하겠냐고. 제가 그 아줌마와 더 싸우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말리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얼른 개똥 치우고 여기서 나가라고 아줌마한테 질러줬어요. 그러자 쪽수에 밀린 그 아줌마는 깨갱하고 나가더군요. 그러나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후에도 그 아줌마는 습식 구간에서 똑같은 만행을 여러 번 질렀고 더 이상 전 맨발 걷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또 그 아줌마를 만날까봐 짜증나서 말이죠. 제가 이상한 동네로 이사를 간 건지 참 진상인 사람을 여럿 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저녁 먹으러 돈가스 집에 갔는데 가족 단위로 많이 와 있더군요. 그중 한 애기 엄마가 돈가스 사장님한테 요청했어요. 여기 아저씨, 애기 먹이게 돈가스 작은 거 하나만 갖다 주세요. 소스는 따로 주시고요. 사장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네? 손님, 여기 메뉴판에 어린이 돈가스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추가 주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무슨 추가 주문.
그냥 애기용으로 조금만 잘라달라고요. 여기 동네 장사하면서 그런 서비스도 못 줘요? 당신 장사 망하고 싶어? 내가 맘카페에 올리면 여기 바로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못할 줄 알아?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흥분한 애기 엄마는 집기를 때려 부술 태세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바락바락 우겨서 결국 서비스 돈가스를 얻어내더군요. 그 옆엔 내 아기들이 불쌍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새로운 동네에서의 사계절이 지나고 남친과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추진력 좋은 건지 성격이 급한 건지 남친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영씨, 일단 결혼 준비부터 다 맞춰놓고 우리 가족 만납시다. 요즘에 결혼식이 많아져서 뭐든 미리 예약금 걸어놔야 한다더라고요. 빨리빨리 추진하자고요. 그의 재촉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군요. 남친은 대기업 다니면서도 가족에게 돈 쓰느라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모조리 제 돈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제 예상대로 1.5룸의 전세 아파트가 신혼집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착하고 제게 잘해주고 직장 튼튼한 남자이니 남편감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진행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머릿속엔 돈 걱정뿐이니 자연스레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사게 되더군요. 종교도 없는 내가 복권을 머리맡에 놓고 빌기도 여러 번이었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는 얼추 맞춰놓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어요. 저야 뭐 가족이 없으니 그의 엄마와 누나를 만나는 자리였죠. 신경 써서 최대한 좋은 한식당으로 모셨어요. 남친에게 하도 좋은 분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마음은 조금 가벼웠죠. 그런데 식당에서 그들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얼어버렸어요. 그의 누나와 엄마는 바로 제가 이 동네에서 개진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맨발 걷기 할 때 크게 뽕짝 틀고 개와 함께 진흙 다 튀며 걷다가 급기야 개똥도 안 치운 그 여자가 예비 시모였어요. 그리고 돈가스 집에서 서비스 돈가스 달라며 진상 부리던 여자가 예비 신우이였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다행인지 어쩐지 예비 시모는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제 얼굴을 기억 못하는 듯 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던 상견례 시간에 제가 기억나는 건 오로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주 진절머리 나더군요. 내 아들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거 알고 있지? 그거 알고 결혼하겠다고 덤비는 거 아냐? 내가 너희들 초반에 사귄다고 얘기 들었을 때 너희 초라한 프로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잘 사는 집 딸내미를 데려와도 서울대 나온 내 아들 주기 아까울 판에 뭐? 천에 구화를 데리고 와? 아, 답답해. 그래서 결사 반대하다가 내 아들이 하도 조르는 판국에 이제서야 허락한 거야. 그제서야 왜 남친의 결혼 준비 다 마치고 상견례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갔어요. 남친이 제겐 말 안 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극렬한 집안의 반대가 있었나 보더군요. 예비시모의 타박에 이어 예비신우는 한술 더 떴어요. 야, 너 결혼하면 네 간호사 월급으로 생활할 생각해. 남편 돈 건들지 말고 말야. 그동안 우리 수철이 월급으로 엄마랑 내 생활비까지 다 대줬는데 그거 뺏어갈 생각일랑 접어두라고. 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 없었죠. 그동안 엄마는 물론 결혼한 누나 생활비까지 다 대줬다는 남친이 등신 쪼다같이 느껴졌거든요. 형님, 결혼하면 독립해서 사는 건데 더 이상 생활비 드릴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시는 걸 알고 있는데 수철 씨가 누나 생활비까지 다 대드려야 하나요?
저희도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의 성격은 그야말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불같았죠. 그들은 동시에 제게 물컵에 물을 끼얹었어요. 뭐? 돈을 못 준다고? 천연이 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돈 한 푼 못 주게 생겼다. 결혼해서도 생활비 준다고 약속할 때까지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쫑내 쫑! 졸지에 물 맞은 쥐가 돼버린 저도 최후의 발악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두 분께 물벼락을 맞아야 하죠? 제가 잘못 말한 게 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수철씨, 나 이런 대접 받으면서 결혼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이 결혼을 위해 다 내 돈 써가면서 준비해왔는데 고작 이런 대접 받으려고 괜한 돈 썼나 싶네요. 저 가볼게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바보 같은 남친이 그제서야 졸졸 저를 쫓아 나오더군요.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제발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우리 엄마와 누나가 평소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하도 없이 살아와서 돈 얘기만 나오면 돌아버려요. 결혼 후에 우리 엄마 용돈은 내가 알아서 조금만 떼드릴게요. 한 몇십만 원 선에서만 드릴 거예요. 절대 우리 생활비에 차질 없게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선영씨. 정말 미안해요. 날 봐서라도 우리 가족들 용서해줘요. 됐어요. 이거 놔요. 나 집에 갈 거예요. 아무리 가족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왔어도 이런 취급까지 받을 정도로 못난 사람 아니에요, 나. 이런 결혼 못해요. 그렇게 이별을 고했건만 남친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퇴근만 하면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쭈르르 쫓아왔고 우리 집 앞에서 시위하듯 기다리더군요. 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금 결혼을 추진하게 됐어요. 진짜 세상에 저 같은 바보 천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남친과 다시금 결혼에 대해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들인 돈이 아까워서였죠. 미리 선점해놓고 예약하는데 들인 비용과 각종 혼수 물품들에 들어간 돈이 아깝고 본전 생각 나더군요. 바보처럼 다시 재결합했을 때 남친 엄마로부터 카톡이 하나 날라오더군요. 장문의 혼수 요청 카톡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원하는 물품마다 친히 링크까지 다 보냈더군요. 야,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이 정도 혼수는 해와야 한다. 괜히 다른 짝퉁 제품들 사지 말고 여기 링크 들어가서 진품으로 제대로 사라. 알았냐? 없이 살았다던 예비 시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명품 가전이며 비싼 브랜드들을 다 꿰고 있더군요. 그동안 이렇게 예쁘게 살았으니 돈을 못 모았지 싶더라고요. 내게 물 뿌린 예비 시모가 뭐가 예쁘다고 원하는 혼수들을 다 해가겠어요. 수십 가지 혼수 물품에서 딱 한 가지만 해줬어요.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는 또 합동을 해서 지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중간에서 남친이 제대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나마 조금 믿음직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 가족들이 절대 선영 씨한테 해코지 못하게 할게요. 아주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걱정 말아요.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눈 딱 감고 계속 진행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청첩장도 돌리고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 나름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죠. 어쨌든 결혼 준비는 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게 다 돈이어서 복권은 계속 사모았어요. 하도 정신없고 바빠서 그동안 지갑 속에 잔뜩 쟁여둔 복권을 맞추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 정도에 생각나서 하나씩 확인해봤죠. 요즘은 QR코드로 찍어보면 바로 당첨 여부가 나오더군요. 꽤 많이 사모은 복권들이 다 꽝이어서 한숨을 푹푹 쉬며 확인하고 있는데 마지막 복권을 찍어봤더니 화면에 축하합니다. 당첨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어? 뭐야? 이거 광고야 뭐야? 의아해하며 그로 한 100번은 재확인했어요. 눈을 비비고 얼굴을 한번 씻고 와서 다시 또 확인하고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복권 당첨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정해진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았어요. 그날은 직장 휴가까지 내면서 말이죠. 진짜 내 통장에 10억이 넘는 돈이 찍히더군요. 당첨액이 많다 보니 세금도 많이 내야 했지만 세후 금액이 10억이 훨씬 넘었어요. 그동안 사회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봉사며 기부도 한번 못했던지라 기부 한번 거하게 했다 생각하니 그 세금마저도 아깝지 않았어요. 통장에 찍힌 당첨금을 보며 그 동글뱅이 숫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조리 다 황홀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억울하고 불행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싹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다 좋았어요. 100% 행복하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한 채 결혼식 날이 되어 웨딩홀로 향했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도 통장에 복권 당첨금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더군요. 그동안에 누가 가져가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내 통장 해킹해서 내 돈 다 빼간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해서 웨딩홀 내 ATM기로 향했어요. 괜시리 잔액을 확인해보고는 영수증을 출력했어요. 10억이 넘게 찍힌 영수증을 챙겨 뿌듯한 마음으로 지갑 속에 넣어놨죠. 그리고는 다시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손님을 맡고 있는데 시모가 다짜고짜 찾아와서 A4 용지를 내밀더군요. 야, 여기 사인해라. 앞으로 월 200씩 내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야. 아예 각서를 받아놔야지. 악독한 네가 내 아들이 주는 돈까지 다 뺏어갈까봐 겁난다. 독한 년 같으니라고. 대체 누가 악독하다는 건지 황당했어요. 잔칫날 손님들이 절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시모란 여자가 다짜고짜 돈 타령이라니.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이 결혼하면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섭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지금이라도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으로 시모를 불렀어요. 지갑 속에 통장 잔액이 찍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어머님, 이리 와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얼마 전에 복권 당첨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네요. 근데 어쩌나? 저 그냥 이 결혼 안 하려고요. 그게 어머님이 원하던 바였죠? 시정일관 돈 타령만 하시는데 돈 많은 집 며느리 얻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평생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빌붙어서 사치하시며 말이죠. 잔액이 찍힌 종이를 보고는 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제게 빌었어요. 아우 예쁜 며느리야. 오늘 네가 공주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예쁘고 돈 많은 며느리를 내가 왜 마다하겠니? 쌍수 들고 찬성이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좀 섭섭하게 했지? 부디 용서해다오. 우리 이제 가족이 되어 화목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얘야. 예비 시모와 어차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도 막 나갔어요. 아이고, 아줌마랑 퍽이나 화목하게 살겠소. 맨날 돈 하다가 내 소중한 돈까지 다 뜯길 게 뻔하니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전 웨딩드레스를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결혼식장으로 가서 이미 온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파토 났어요. 괜히 귀한 발걸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미 내신 축의금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가세요. 제 손님들은 나중에 한 분 한 분 뵙고 다시 사죄드릴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연신 죄송하다 하면서도 제 얼굴엔 미소가 퍼졌어요. 드디어 모든 것에서 해방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돈이 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다들 10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제게 10억대의 금액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런 큰 금액이 한 번에 내 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니 마냥 여유로워졌어요. 지금껏 해왔던 고생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 기분도 좋았죠. 이제 다시 솔로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푸근합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약간은 있지만 언젠간 귀인이 나타날 거라 믿어요. 제가 복권 당첨 같은 큰 행운이 주어졌으니 남자라고 어디서 안 나타나겠어요? 행운을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받은 행운의 기운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아도 늘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너무 고맙잖아요. 부디 올해는 꼭 돈벼락 맞으시길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